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한 매일을 살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70년 넘는 삶을 살아오며 느낀 건 인생은 항상 기쁨과 행복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모진 불행이 닥쳐와도 처절하게 남아가까스로 삶을 살아내면 얼굴에 웃음이 피는 날이 반드시 오긴 오더라고요. 제 삶엔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지금의 절 감사한 일상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 도시에서 장의사를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일남일녀 중 늦둥이로 저와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던 누나는 일찌감치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갔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의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24살의 1살 어린 아내와 이른 결혼을 했고 2살 터의 두 아들도 나착실히 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15살이 됐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은 아버지 모시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 폐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직 안 내놓은 폐지가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그만 내놓는 거 깜빡했네요. 여기요. 매번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장례식장을 차린 동네엔 늘 폐지를 주러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진 허리로 힘들게 폐지를 주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할머니께 오빠로 보이는 어린 손자 1명, 동생인 손녀도 1명 있었는데 아직 어린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종종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폐지 줍는 걸 돕더라고요. 할머니께 자식은 없으시냐? 왜 힘들게 이런 일 하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목소리로 사정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애들 예이지요. 우리 영감 일찍 보내고 혼자서 정말 힘들게 그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기 자식들을 저한테 떠넘기고 도망을 갔어요.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상한 손자 손녀저라도 열심히 걷어서 먹이고 키워야지요. 사정을 들어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들의 차림새를 보면 형편도 넉넉치 않은 것 같아서 더욱 말이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열심히 폐지도 모아드리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며 할머니 가족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민구가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야. 이걸로 할머니랑 동생 선주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근데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야? 그런데 제가 장례식장을 차린 지 4년이 지났던 해에 어느 날부터 할머니의 모습이 통 보이지 않더군요. 가끔씩 손주들이 민국이와 손주만 어린 몸으로 폐지를 모으러 다니곤 했죠. 고작 13살, 9살이던 애들이 말입니다. 국인 할머니가 아파서 쉬고 계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할머니가 걱정됐지만 이내 전 그 걱정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대영아, 제발 눈 좀 떠봐라. 아버지가 왔어. 당시 19살이던 제 큰아들이 그만 친구를 따라 호기심에 오토바 타다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이틀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뒤로 영영 눈을 지 못했죠. 공부밖에 모르던 애가 왜 하필 그런데 호기심을 가진 건지 미리 알고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장례 도중 2번이나 혼절하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차마 빠져나오기도 전에 6개월 뒤에는 저희 아버지까지 병으로 돌아가셨죠. 아마 그토록 아끼던 큰 손주를 먼저 보낸 일이 원인이 되어 몸과 마음 모두의 병을 얻으신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가족을 둘이나 잃을 수가 있냐고요? 세상이 나한테 무슨 악한 정신이 있어서 그래도 여보, 힘내서 살아봅시다. 우리한테는 아직 둘째 대수가 있잖아. 묵묵히 견디고 살다 보면 슬픔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 날이 오겠지. 저희 아버지 극진히 모셔주었던 앤 순식간에 가족을 둘이나 잃고 참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전 그러다가 아내에게 아지병이 올까봐 무서워 최선을 다해 그런 아내를 위로하고 돌봅니다. 사실
저도 슬픔으로 정신이 없어서 장례식장 운영까지 잠시 직원에게 맡겼어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남은 아내와 둘째를 지켜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정신력으로 전 그때 당시 버텼던 것 같네요. 그렇게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식장 운영에 복귀한 어느 날, 저는 거의 1년 만에 할머니의 손주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할머니의 손주 민국이와 사귀던 선주가 손을 꼭 붙잡고 절 찾아왔어요. 오랜만이구나, 얘들아.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예전에 아셨지. 지금은 건강하니 회지모러 다니시는 걸 다시 여기 나온 뒤로 못 본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저씨,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면 여기서 장례 좀 치러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없어요. 그래도 저 열심히 폐지 주어서 나중에 돈은 꼭 갚을게요. 저희 할머니 돈 없다고 그렇게 아픈데도 병원도 안 하셨는데 적어도 장례는 치러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엉엉 울며 제게 꺼낸 민국의 말이 충격적이기 그지 없더군요. 할머니, 병원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례를 치러달라니 대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 싶어 미친 듯이 걱정이 됐죠. 선주 또한 자기 오빠의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민국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아, 할머니가 그 정도로 아프시면 장일 치러달라고 할 게 아니라 병원비 도와달라고 해야지. 어디가 얼마나 편찮으신 건데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젠 잘 걷지도 못하고 톡 먹지도 못하세요. 말씀도 정신 차릴 때마다 한 번씩만 가까스 하시고요. 안 되겠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저씨랑 같이 집으로 가자. 앞장 서거라. 그런데 민국이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하다 싶더군요. 그래서 전 애들을 데리고 직접 할머니를 뵈러 찾아갔습니다. 판자촌 단간방이든 할머니의 집은 딱 봐도 멀쩡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낡았다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 누워있던 할머니 못 알아볼 만큼 1년 전에 비해 야위 모습이었죠. 다행히 제가 갔을 때 할머니 의식을 차리고 계신 상태였어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장례식장 사장님이시라. 여기는 어떻게? 애들한테 많이 편찮으시다 얘기 듣고 걱정돼서 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네, 아프면 병원을 가셨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어차피 살 만큼 산노인네 목인데 병원 갈 돈으로 손주들 밥 한 끼 더 먹이는 게 낫지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1년 전 할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진즉 제가 여길 와봐야 했어요.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우리 손주들이 장례식장 직원분한테 듣고 말해줬어요. 사장님도 그 사이에 큰 아드님하고 부친을 잃으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좀 추스르면서 할머님, 그 와중에도 제 안부를 걱정해 주시더군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를 직접 업어드렸습니다. 그리곤 그 길로 곧장 병원으로 향했죠. 등에 어린 할머니의 괜찮다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안 괜찮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야죠. 병원비는 제가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하지만 병원의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이미 손이 늦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전 그 집에 할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죠. 몇 번 장례식장에 절 보러 왔을 때 할머니와 손주들을 봤던 아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튿날 할머니의 병문안을 저와 함께 가기도 했어요. 할머니, 손주들, 밥은가 잘 챙겨주세요.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셨죠? 아내는 이틀에 한 번씩 애들만 남아있는 집을 찾아가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마 죽은 큰아들 생각에 아내도 저도 더욱 애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님 병원에 입원해 딱 일주일을 버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빈 남인 저랑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제가 마지막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착하고 가여운 손주들 좀 부탁드려요.
많이도 안 바랍니다. 그저 우리 애들 학교만 무사히 마치고 꿈지 않게만 딱 그 정도만 좀 도와주세요. 그 애들을 생각하면 제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르면 몰랐지. 이미 인연을 맺은 애들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제 말에 할머니 그제 안도의 미소를 희미하게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그토록 아끼던 손주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쉬는 민국의 부탁을 잊지 않고 직접 저희 장례식장에서 공짜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눈물로 얼굴이 얼룩덜룩해진 민국의 상복을 입히며 말했습니다. 민국아, 장례 아저씨가 도와주지만 상주 역할은 내가 해야 돼. 상주가 뭔지 알지? 네, 알아요. 아저씨. 그래, 할머니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맞손자로서 내가 듬직하게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드려야 돼. 감사해요. 아저씨. 이 은혜는 정말 제가 언젠간 꼭 갚을게요. 민국이 동생이 선주와 함께 장례 내내 엉엉 울면서도 의젓하게 상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소식이 끊겼다던 할머니, 아들은 역시나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빈손 쓸쓸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패지 모는 할머니를 오래 봐왔던 몇몇 이웃 상인분들이 조문을 와 주셨더군요. 마음 여린 한 아주머니께서 두 아이 한 번씩 안아주며 눈물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아내와 전 할머니의 발인까지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했고 당시 18살이던 우리 둘째도 아내의 최근에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를 마친 뒤 저와 아내는 그 애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직 어린 그 애들을 도저히 둘만 내버려 둘 순 없겠다고요.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겨 우리 집에 온 그 애들은 어색한지 계속해서 집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세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구긴 고마워하면서 이는 우리의 호의를 의아했습니다. 그 모습에 애들이 현실의 냉정함을 겪으며 살았다는 게 느껴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럼 인국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너희가 날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넓은 세상에 살면서 오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정도면 깊어도 꽤나 깊은 인연이 되려고 이렇게 만난 게 아니겠니? 아저씨랑 아줌마 이 아들을 하나 잃었단다. 아마 슬픔이 잠기 누릴 걱정한 큰 아들이 하늘에서 너희를 보내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나. 그러니 너희만 좋다면 우리가 이제 너희 부모가 돼 주마. 부디 우리 아들 딸이 되어 주겠니? 부모님이 돼 주신다고요. 오빠, 그럼 나한테도 이제 엄마랑 아빠가 생기는 거야? 부모의 얼굴을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선주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자신의 오빠,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내는 그런 선주를 품에 꼭 안아주었죠. 민국이 눈물을 또르르 떨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마음을 다해 포용한 두 명의 자식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아이를 우리 둘째 아들과 차별 없이 사랑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집안일에 큰 흥미가 없었던 둘째 아들은 갑자기 생긴 동생들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지냈죠. 그리고 20살이 된 둘째는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우리가 얻어준 전셋집에서 자취를 시작하며 집안일에 더더욱 흥미를 잃게 되었어요. 노느라 화가 난 둘째는 용돈을 요구할 때만 전화하거나 가끔만 올 뿐 방학 때도 집에 잘 오지 않았거든요. 한편 민국이와 선주는 그 머리에 뭐가 있었는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학원비 또한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죠. 두 아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도 얻어서 두 분께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효도할게요. 전 돈 많이 벌어서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엄마랑 아빠랑 꼭 붙어서 살 거예요. 뭐, 여보, 선주 말하는 것 좀 봐요. 귀여워라. 이래서 다들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봐요. 특히 민국이보다 어린 나이부터 우리와 함께하게 된 선주는 애교도 많고 제 아예 껌딱 지었답니다. 사춘기 나이에도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자신의 엄마 데이트하는 걸 좋아했고 뭘 하든 자기 엄마 함께하고 싶어 했죠. 이후 기특하게도 민국이 서울의 명문대 선주 또한 서울에 꽤 이름 있는 간호대 진학했습니다. 둘째와 차별 없이 두 아이의 대학 학비와 자취 비용까지 모두 지원해 주었어요.
두 아이는 방학이 아니어도 저희를 보러 자주 집에 내려왔는데 대학 생활할 때도 졸업 후 지방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직한 뒤에도 둘째 여전히 우리에게 통관심이 없더군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둘째는 여전히 제게 돈을 요구하며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런데요. 돈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넌 내가 얻어준 전셋집 덕에 월세도 안 나가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월급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펑펑 쓰고 다니잖아요.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젊을 때 실컷 놀아야죠. 처음엔 타국에서 사는 자식에 안 썼어요. 돈을 몇 번 보내줬어요. 그런데 돈이 아쉽지 않아서인지 둘째는 자꾸만 일을 하다 그만 다른 직장을 구하고 또 하다 그만두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전 이건 오히려 애를 망치는 일이겠다 싶어 생활비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그지야 집에 자꾸 찾아오며 난리를 치더라고 해요. 왜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몇 번 무당 결근 좀 했다고 회사에서 잘렸다 말이에요. 내가 배가 덜 팠으니 무당 결근 같은 걸 이산고 살지 난 더 이상 너한테 돈 내줄 거다. 앞으로 막노동이라도 해서 직접 벌어서 쓰고 살아. 둘째 불만을 참지 못하고 소파에 놓여 있던 방석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도를 넘은 행동에 저는 그런 둘째 등짝을 맞고 내려치며 혼을 냈어요. 어디 부모 앞에서 이런 건방진 행동을 하냐면서 말이죠. 그 뒤로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지만 둘째는 늘 절대 줄 생각 없는 돈을 해댔어요. 이 한심한 녀석으로 자란 건지 한수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저의 속상함을 달래주듯 민국이와 선주는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선주는 자신이 나온 대학병원의 간호사가 되었고 국인은 기특하게도 자격증을 따서 리사가 되었죠. 국인이 자격증을 따고 리사 사무소에 취업한 뒤 첫 월급을 고스란히 저와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놈아, 어렵게 변리사도에서 번 첫 월급을 왜 우리에게 다죠?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했어도 꾸역꾸역 가외본 돈 우리 죄다 가져다 주더니만 그 돈 결국 두 분 위해서 안 쓰고 제 시험 뒷바라지 다 쓰신 거 저 다 알아요. 그리고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번듯한 직업을 갖지도 못했을 건데 이 정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 돈 꼭 두 분을 위해서만 쓰셔야 돼요. 아셨죠? 아내는 그럼 민국이가 기특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민국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선주 또한 간호사가 되는 한참 월급으로 저에겐 사회초년생이 사기 어려운 명품 지갑을, 아내에겐 작은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금액 때문이 아니라 첫 월급을 부모에게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는 두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런데 두 아이가 돈을 잘 벌다 보니 둘째, 이젠 제가 아닌 애들에게 돈 타령을 해대더군요. 특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민국에게 말입니다. 야, 김민국, 너 우리 부모님 덕에 지금 그 비싼 연봉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너희 키워주신 감 나한테도 좀 줘도 되지 않을까? 싫어. 형아, 저번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해보겠다고 기억 아버지한테 돈 빌려갔다가 2년 만에 죄다 날려버렸잖아. 그 뒤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래? 형이 벌었었던 거야? 난 어머니 아버지 속상하게 만들 일은 절대 안 해. 이게 어디서 형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하지만 저와 아내가 단단히 일러둔 덕에 두 아이는 절대 둘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히 성질을 부리는 둘째를 크게 혼냈어요. 넌 나이 처먹고 동생한테 그게 할 말이냐? 형이면 형답게 굴어. 동생들 앞에서 부끄럽게 굴지 말고 스스로 땀 흘리고 이래서 돈 벌어서 쓰란 말이야. 저 이번엔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사장이 돼 보니까 도저히 남 밑에선 일을 못 하겠어요. 아이 아버지, 자꾸 이러면 저 학혁 깨물고 접시물에 코까지 박아버릴까? 거예요. 형 아저씨도 보. 마당에 이젠 둘째인 저까지 영영 잃고 싶으세요? 뭐야, 어디서 이놈이 감히 치죠? 목숨 가지고 부모 겁박해. 너, 나가. 당장 나가. 앞으로 애들한테는 나한테는 돈 얘기 꺼낼 거면 이 집에 발걸음도 아하하지 마. 마이나 먹은 놈이 저런 한심한 말이나 해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하던지요.
그나마 여의 장가를 못 간 게 남의 집 귀한 자식. 인생은 못 망쳐서 다이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화가 터져 노발대발했더니 둘째가 글쎄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에이, 망할. 로인, 내들 부모가 됐으면 자식 앞길을 책임져 줄 줄도 알아야지. 이 꼰대들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온다. 안 와 어디? 저 피도 안 섞인 놈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둘째, 이곳엔 차마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쌍욕을 퍼붓고 나가버렸습니다. 무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뒷목이 뻣뻣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큰 충격에 눈물까지. 보였죠. 내 저놈을 2번 다시 집에 발붙이기 하나 봐라 하고 소리치며 저는 이을 부득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가버리고 며칠 뒤 경악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더군요. 사장님, 얼른 장례식장으로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불이 났어요. 하루 어느 늦은 밤, 제 장례식장에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다행히 빠른 대피로 인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교적 늦게 빠져나온 몇 명은 부상을 피할 수 없었어요. 또한 장례식장의 재산상의 피해는 엄청났죠. 그리고 경찰에 의해 붙잡힌 방화범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내 놈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예비 사업장에 불을 지르냐? 그건 바로 제 둘째였는데 제가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마구등을 내려치며 원망하는 제게 도리어 뻔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진작에 나한테 돈을 해주지 그랬어. 영감탱이야. 어차피 당신 죽으면 다 내 거 될 돈인데 그거 미리 좀 당겨주면 뭐가 어떻게 돼? 노린 애들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욕심 부리냐에 짜증나. 재수 없기. 어떻게 걸린 거야, 이 놈아? 너 대체 왜 이렇게 금수 같은 인간이 됐어? 응. 오야, 난 이제 내 부모 안 하련다. 영원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날 생각도 없네. 어차피 당신들 죽으면 그때 유산이나 받으러 가면 그만이지 뭐.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도 없는 그놈을 저와 아내는 피눈물을 머금고 끊어내 버렸습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여기는 저런 놈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 뒤 둘째는 고의성 방화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부상자까지 발생시킨 죄로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죄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지은 죄만큼 아주 무겁게 다뤄지고 저는 이미 많이 낙후됐던 그 장례식장을 더는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례식장 보면 연을 끊는 둘째가 생각나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마침 인수한다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 장례식장을 넘기게 되었어요. 시설이 낡고 화재까지 났던 것이라 비교적 헐갑의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6에 이르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새롭게 뛰어든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끊어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저와 아내는 다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주려 노력하는 민국이와 선주에게 위안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둘째와 인연을 끊는 지 2년 뒤의 명절날, 이번엔 2 아이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지. 뭐예요? 혹시 내가 민국이? 내가 선주야? 맞지? 내 얼굴이랑 죽은 여편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난 이들 예비되는 사람이다. 이 집에 양대자하고 있는데 명절이라 와 있겠지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건 바로 오래전 잠적했다. 2 아이의 친부 있다.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 2 아이의 행방을 알아내는데 고생 좀 했다며 징그럽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깡마른 몸에 양팔은 어울리지도 않는 문신으로 빼곡한 것이 딱 봐도 삼유양아치 건달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는 되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시작했어요. 거기 2 양반이 얘들 키운 양부모요. 고맙수다. 근데 이제 내가 친해 비로소 애들 덕 좀 봐야겠소이야. 너들 하나는 변리사가 되고 하나는 간호사가 됐다며. 잘 컸네.
이게 다 내가 물려준 우수한 유전자 덕분 아니겠냐? 똑똑하게 태어나게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 값을 내야겠지. 우선 나한테 몇 천만 원 보내줘봐라. 내가 이번에 사기치다 걸려서 돈을 좀 메꿔야 되거든. 당장 통장에 그 정도 모아놨을 거 아니야? 없다고? 시침 때문에 확 넘어져 양부모란 인간들 가만 안 둬버린다. 평생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던 그 인간은 대뜸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그리고 그 개소리를 듣자마자 바람처럼 튀어나간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던. 슬리퍼를 들어 그놈에게 냅다 싸대기를 날려버리더군요. 그리곤 슬리퍼를 놓지 않고 그놈에게 메타작을 날리며 소리쳤죠. 이만도 못한 놈이 뭐라는 거야? 당장 안 꺼져. 누가 이놈 자식이야? 우리 민국이 선주 일평생 내 자식으로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애들 가슴에 평생 사라지지 않을 데모들 박아놓고 뭐? 애비 똥물로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 하고 있네. 멸치 같은 게 누가 누굴 가만 안 두겠다고 감히 내 자식들을 협박하는 사람 맛 좀 보라고. 근데 왜 이런 여자가 다 있는 거지? 그만 때려야지. 언젠가 한 번은 흥신 두들겨주고 싶었는데 발로 잘 기어들어왔다니. 이 사람아, 그런 화끈한 모습은 난생 처음 받아본다. 순간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보고만 있었어요. 그놈은 큰 소리 친 것과 달리 제 아내에게 꼼짝도 못하고 맞고만 있더랬죠. 그리고 민국이는 급히 달려가 아내를 그놈에게서 떼어내고 무서운 표정으로 그놈에게 소리쳤어요. 아내는 음하는 선주의 품에서 당당했고요.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버지라고? 아니, 내 아버지는 평생 친자처럼 날 품어주신 분 한 분뿐이야. 출동 같은 거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당신, 다시 한 번만 우리 찾아오면 그땐 내가 변호사 써서 당신 직접 간방에서 쳐놓을 줄 알아. 알았어? 딱 보니 평생 뒷구리로 살아온 것 같은데. 한번 서쪽 조사하면 털어내줄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맞지. 뭐가 어쩌고 어찌야? 내간이 친애비야. 넌 나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어떻게 친애비한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자식인 우리를 버렸잖아. 자기 혼자 고생고생하며 키워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콧배기 하나 안 미쳤으면 당신은 스스로 우리 부모임을 포기한 인간 말종이. 말이 안 나가. 내 말이 허인지 아닌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줘. 간다가. 에이 더러워서 진짜. 너 다음에 또 내 자식들 눈에 띄면 그땐 슬리퍼가 아니라 구두 주걱으로 쳐 맞을 줄 알아. 이 자식아. 아엔 끝까지 그놈에게 슬리퍼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그놈의 등을 세차게 밖으로 떠밀며 다음에 내 눈에 띄면 넌 그 길로 황천길 갈 줄 알아라 하고 으르렁거렸죠. 그리곤 아이들이 놀랐겠다 싶어 황급히 안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선주가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해요? 엄마, 난 진짜 엄마가 있어서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든든한 엄마가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저딴 인간 또 찾아오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흰 괜찮지만 어머니, 2번 다시 위험하게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이 사람 다치게 할 만한 뭔가라도 들고 있었으면 어쩌시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꼭 제 뒤에 숨쉬어둬요. 아셨죠? 그리고 민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보며 말했죠. 그 후 저를 보고 괜히 자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어서 어쩌냐며 미안해하는데 저는 그럼 인국이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 위해서라면 불구덩이 못 뛰어들겠. 물론 저놈을 쫓아낸 건 18이 전부네. 엄마라 내가 이런 말 하기 민망하다면 자식으로서 너흰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필요 절대 없다. 너희 일이 바로 부모의 누리일이나 마찬가지니까. 다행히 그날 이후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민국이 덕에 겁을 집어먹은 건지 그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에겐 쭉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아 인생엔 고난이 멈추지 않고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새로 시작했던 제 사업이 결국 3년 만에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아직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마스크 시국의 직격탄을 맞았던 거죠.
큰 돈을 투자한 만큼 버티고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죠. 제게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와 뿐이었어요. 이걸 어쩐대요? 여보, 나이든 우릴 써주겠다는 곳도 이젠 별로 없을 건데요. 당신은 요새 몸도 안 좋잖아. 집에서 쉬어. 내가 어떻게든 일을 구해서 해결해 볼게. 괜히 애들 걱정하니까. 그냥 사업을 접었다고만 하고 빈 이야기 꺼내지 말자고 아내는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살았으니 무슨 일이라도 구해서 착실히 빚을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60나이였던 절 써주겠다는 곳이 없더라고요. 건물 경비 일과 주차 관리 일도 젊은 사람을 쓰려고 하지만 경력도 없는 절 채용해 주려고 하지 않았죠. 당장 다달이 갚아야 될 대출금이 산인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직을 하다 집에 돌아온 어느 날, 는 집안에서 쓰러진 채 제게 발견됐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저는 이구에 신고해 의식이 없는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원인은 뇌출혈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저는 아내의 수술실 앞에서 엉엉 울기만 했죠. 아버지, 어머니, 수술 끝났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 다급히 서울에서 달려온 아이들을 보니 더욱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우린 중환자실에 힘없이 누워있던 아내를 면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연회가 끝난 뒤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당장 안에 병원비를 감당하긴커녕 신용될 판까지 되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얘들아. 늙으면 자식에게 적어도 친이 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이런 꼴을 보여줘서 말이다. 곧 결혼을 앞둔 민국이 너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보해주고 싶었는데 그러긴커녕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못난 로구나. 당시 국인선 소개로 만난 선주 친구인 간호사 아가씨와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일찍 부모님을 잃고 형제자매도 없어 더덕두아의 출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긴커녕 사업도 망하고 아내도 쓰러지고 남은 건 비분이니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졌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죄에 울먹이며 화를 냈어요. 그걸 저희한테 왜 숨기 있어요? 저희 불효 자식 만드실 셈이었어요. 어머니 병원비와 당연히 제가 내려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 돈 잘 벌어요. 그런 아들 뒀다 어다 쓰시려고 그러셨어요. 그 빚이 대체 얼마예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그 큰 돈을 받니? 제 특허 사무실 개업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 아버진 우리 위해서 불구덩이 뛰어들 수 있다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분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고작 그 돈이 아깝겠다. 나도 보태게, 나도 부모님 자식이야. 아빠, 두 분이 여태 아무 조건 없이 저 자식으로 받아주신 만큼 이제 우리도 자식된 도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생하시는 두 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겠냐고.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고마워. 두 아이에게 빚을 갚는 건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다며 즉시 계좌 이체로 돈을 제 통장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생활비도 보내줄 테니 돈 걱정은 말고 제 아내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어느새 부모인 저보다 더 듬직하게 자라준 두 아이에게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해서 고개 들 수가 없었죠. 아이들은 그런 저를 갖고 도리어 자식다운 모습으로 도와줘서 고마워 라는 속 깊은 소리까지 해주더군요. 그렇게 전 막막하던 몇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는 얼마 뒤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주는 잘 다니던 대학 병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저희 집으로 내려왔다고 하네요. 이 녀석아, 내 엄마 옆에 내가 붙어 있으면 돼. 자주 내려와서 들여다보면 될걸.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당장 먹고 살 돈은 충분히 모아놨어요. 아빠, 지금은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아빠가 간병하는 것보다 여자고 간호사인 제가 간병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엄마를 제 손으로 직접 보살펴 드릴 거라고요. 아무리 서울로 돌아가라고 해도 선주는 아내 병실에 꼭 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동조차 쉽지 않았던 아내를 선주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기적처럼 갈아주고 씻겨주며 정성껏 보살펐지. 확실히 어설픈 나보다 따뜻한 손길인 딸의 도움을 받은 아내도 더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딸과 번갈아가며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데 얼마 뒤 예비 며느리 함께 아내의 병원으로 온 민국이 제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랑 혜영이 이번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대출 좀 끼워서 좀 넓은 집으로 그래? 잘했다. 내가 보탬이 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께 부탁을 드릴 일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들어줄 수 있지. 얼마든지 말해봐. 여기 집 팔고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곧 요양병원으로 옮기실 거잖아요. 어머님 모실 좋은 재활 요양병원도 서울에 알아봐 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 몸 많이 회복돼서 통원으로 재활치료 받으실 수 있게 되면 그땐 어머니도 함께 모실게요. 아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너 인생에 더는 침이 고쉽지 않다. 내 빚을 갚아준 것만 해도 난 충분히 마음의 빚을 졌어. 무엇보다 혜영이 우리 세아한테 너무 부담되는 일이다. 아픈 네 엄마, 내가 돌보는 걸로 충분해. 선주 이것도 어떻게든 서울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너까지 이러냐? 놀랍게도 민국이 자신이 저와 아내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락해진 내게 이렇게 말했죠. 이번에 어머니 쓰러지신 일로 깨달았어요. 늦기 전에 두 분께 더 효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요. 아버지. 25년 전에 제가 드렸던 말 기억하세요? 반드시 아버지께 은혜를 갚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저희 할머니 장례를 공짜로 치러주신 외상갑이 평생 저랑 선주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값에 더해 이젠 두 분 곁에서 평생에 벌쳐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효도할 수 있게 꼭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고맙게도 우리 혜영이가 먼저 제안해 준 거예요. 세아가 내가 내 아버님 두 분이 제가 첫인사 왔을 때부터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요. 일찍 혼자가 되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으면서 이젠 저를 며느리이자 딸로 삼아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전 오래도록 외롭게 살아서 늘 가족이 복잡거리는 가정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선주지동 살아요. 내가 그런 배를 너희에게 끼쳐도 괜찮겠니? 난 너희에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님, 전 아주 오랜만에 가족도 많은 집에서 살 생각에 너무 신나는데. 그래요. 아빠, 오빠랑 혜영이 얘 뜻대로 하세요. 저도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있으려고 좀 그렇지만 그 집의 빈대부터 사는데 동의했어요. 물론 집 구하는데 돈도 보탰지만요. 야, 김선주 대신 넌 조건 있어. 너 앞으로 혜영이한테 따박따박 새언니라고 불러라. 집안엔 자고로 기강이 잡혀야 되는 거야? 꼰대다 꼰대. 내 덕에 천년베풀 만났으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오빠 새아인 까르르 웃으며 서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 따뜻한 광경을 보며 저도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도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선주는 그런 우리를 보더니 아내의 눈물을 먼저 닦아준 뒤 저를 꼭 안아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드실수록 눈물만 자꾸 많아져 어떻해요? 힘없는 우리 남매를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두 분, 이젠 우리가 자식으로서 반대로 보살펴 드릴게요. 두 분이 없었으면 지금의 오빠랑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그런 선주의 말에 민국이 또한 새빨개진 얼굴로 사랑합니다 하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아이들에게 저는 연신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아내 또한 잘 움직이지 않는 입으로 어떻게든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쓰러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쓰러진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린 서울에 우리 아들 민국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던 아내는 결국 한쪽 몸을 움직이는 마디 없는 상태를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어느 정도 혼자 걷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원 후 함께 살며 통원으로 재활치료를 다니고 있죠. 어느 정도 나아졌으니 이제 내일이나 뭐날이나 인생 찾으라는 게 최근에 제 부모님께 얘기해 달라죠. 우리 딸 선주는 대형 병원의 간호사로 취업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과 집만 아는 듯한 가족이라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선주는 제 이야기를 피하곤 해요. 선주야, 엄마가 곁에 있으니 넌 나가서 연애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살아야 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아, 우리 아빠 또 잔소리를 했잖아요. 전 예전에도 지금에도 엄마랑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고 재밌다고 느껴서 엄마랑 아빠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그쵸. 아빠가 그러다 진짜 좋은 장 만나면 어쩔 거예요? 전 아가씨가 집에 자주 있어서 어머님 병이랑 우리 아들 육아까지 도와줘서 너무 좋은데요. 거봐요, 아빠, 새언니도 제가 있어서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 조카가 고모한테 안겨 있을까? 그리고 누가 친구 아닌가 봐 선주와 함께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의 며느리. 얼마 전 휴직 후 건강한 손주를 출산했습니다. 동그란 눈이 어찌나 똘똘 있던 어리 시절 민국이를 빼서 닮았는지. 우리 가족은 손주만 보면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곤 하죠. 내가 이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구나. 민국아, 내가 내 엄마만 아니어도 노인 일자리라도 알아보는 건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선주도 꼬박꼬박 자기 생활이 내고 있고 무엇보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돈 잘 타고요. 아버지 부모님이 앓으시면 자식이 부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 말씀 그만하세요 아셨죠?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저는 늘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집을 판 얼마 안 되는 돈도 받으려 하지 않는 새 아이를 위해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죽기 전 혹은 죽은 후에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옥사를 하고 있을 둘째에겐 한 푼의 유산도 가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놈에게 대가 없는 돈을 물려주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심해도 있지만 그 방법이 제가 부모로서 그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걸 그놈이 알아줄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민국이와 며느리 그리고 선주는 사람은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저와 아내 보고 깨달았다며 지금도 늘 기부와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기특한 아이들을 위해 저는 아내를 돌보는 시간 외엔 항상 나서서 집안일과 음식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늙고 힘이 없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서요. 아이들은 그냥 쉬라며 저를 말렸지만 하나라도 더 너희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제 말에 이젠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게 사실인 것을요. 저는 며느리와 우리 사랑하는 민국이 선주의 부모니까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된 마음 아니겠어요? 전 앞으로도 든든한 아버지 못 돼도 자식들에게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부모로 남기 위해 힘이 닿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평생 제 곁에서 고생하다 불편한 병을 얻은 아내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남은 저희 유일한 바람은 우리 손주가 부디 건강하게 자라고 엄마밖에 모르는 선주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27년 전 제가 민국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에 저는 10이면 10, 100이면 100번 모두 결국 민국이와 선주를 도와줬을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 것들의 눈물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제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도 그리고 아버지와의 장례식장을 차린 것도 모두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민국이와 선주를 자식으로 품고 지금의 삶에 이르게 하는 필연적인 운명 말이죠. 이처럼 기라흉아, 모든 일은 결국 얽히고 설교 하나의 거대한 운명이 되고 그게 곧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매 순간 닥친 현실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선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행동 하나하나가 언젠간 여러분을 반드시 풍족한 행복 속으로 이끌어 줄 테니 말이죠. 늘 따사로운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늘 행복하세요.